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초등교육과정 2027학년 대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22, 3, 4일 날 국수사과를 한 15시간 정도 선생님들 선행학습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강을 듣기 전에 한번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오시면 직강 듣는 게 훨씬 수월해서 찍었는데 선생님들이 안 듣고 오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이게 초등교육과정은 반복이 최고거든요. 반복이. 그래서 그 부분을 선행학습이 겹치다 하더라도 인강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단톡을 만들 겁니다. 단톡 만들어서 거기다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4회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먼저 그러면 이제 초등교육과정에 우리가 봐야 될 교재가 뭐고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한번 OT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별도 판사할 건 없고 그냥 칠판 보시면 됩니다. 임용고사를 볼 때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출제자가 무엇을 보고 출제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출제를 했던 근거가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임용고사는 선생님들 채점 기준을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칠판에 있는 건 실제 채점 기준입니다. 이게 좀 과거에는 강화가 안 됐을 때는 이게 가끔 수업하시다가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 이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채점 기준에 여기 보시면 배점 그리고 출제 및 정답 근거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그리고 모범 답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은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작품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정답 및 출제 근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술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형 뭐라고 되어 있죠? 지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 출제자가 출제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교사형 지도서 중에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은 교과서일까요? 교사형 지도서일까요? 아니면 교육과정일까요? 교육과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제시해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제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럼 선생님들 교과서만 필요합니까? 애들은 교과서를 보죠. 그러면 교사는 뭘 봐야 돼? 교과서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애들을 지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선생님들 기본 이제 스탠다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대학 교과 교육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 내용 속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사형 지도서라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되어 있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봅시다. 이것도 이제 국어를 해요. 국어. 여기도 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 있고 그럼 여기 보면 또 출제, 정답, 근거가 있죠. 근데 채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범 답안 또는 유사 답안에 맞게 쓴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 있고 뭐가 있더라? 유사 답안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모범 답안, 유사 답안은 일단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일단 모범 답안은 선생님들 출제자가 선생님 만들어 놨겠죠. 그럼 출제자가 이걸 만들어 놨으면 채점자가 뭐 할까요? 한 문항당 3사람이 채점합니다. 근데 모범 답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답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답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할까요? 출제자와 채점자가 협의를 합니다. 어디까지 답으로 인정할 것인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떨 때는 여기까지 정답을 해주는데 어떨 때는 정답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채점자와 그 다음에 출제자의 협의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이 한 가지다 여러 가지이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답안지에 뭐 하지 말아라. 빈칸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써야 돼요. 이게 다 대부분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답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범 답안에 제시된 핵심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핵심어. 일단 선생님 답이 뭐냐면요. 단위가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단위 이외의 기준, 충거, 단위와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정답으로 뭐 해라? 간주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답을 쓸 때 이제 뭘 써야 된다는 거냐면 핵심어를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어가 아니면 무조건 다 뭐 할까? 그거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을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걸 요구했는가 그에 맞추어서 답을 쓰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자기가 암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암기한 내용을 그냥 두드러 뭐 할까? 집어서 답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지나치게 암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일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핵심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럼 그 핵심어가 도대체 출제자는 그 핵심어를 어디에 근거해서 핵심어를 쓰라고 할까요? 대부분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핵심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채점에 뭐가 있을까?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 과정. 과학도 보시면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지도서 그다음에 교육과정 문제를 만들 때는 이제 예상 정답률도 예측을 합니다. 출제자가 이건 한 70% 정도 맞추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답들이 선생님들 존재해요. 존재. 그래서 뭐 이게 답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선생님 지나치게 친구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이게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쓴 답이 정답이 될까요 말까요 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들 그거 하실 때 내가 쓴 답이 정답이 될까요 말까요 물론 고민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쓴 답이 모범 답안이 아닌 유사 답안의 성격이라면 공부할 때는 뭘로 바꿔가야 될까요? 모범 답안으로 바꿔야 돼. 그럼 모범 답안은 뭐다? 교육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걸로 바꿔서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우리 변인 통제라는 용어는 혹시 대학 때 들어보셨나요? 우리 과학과에서 수업할 때 실험할 때 변인 통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 모든 책이 다 변인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변인 대신에 조건, 실험, 탐구, 공정한, 공평한 이걸 또 통제 대신에 고안, 설계, 계획, 시험, 검사 이걸 적는 거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요 일점으로 제시된 이것은 객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 해에는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뭐 할 수 있을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범 답안에 근거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선생님들 교육 과정. 자, 그 다음도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범 답안, 예시, 유사 답안. 우리 인지적 갈등이란 말도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지적 갈등, 인지적 비평형, 인지적 부조화, 모순, 인지적 동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근데 이제 하나. 우리는 답을 쓸 때 하나 또 봐. 핵심어 중심이다. 핵심어는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출제자가 무엇? 요구한 형식으로 답을 써야 돼요. 그럼 출제자가 요구한 형식은 교육과정에 근거할 수도 있고 그 수업 모형의 이론적 특징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봅시다, 선생님들. 오늘 과학에서 등뼈의 유무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는 거야. 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게 6학년에 과거에 있으면 이게 3, 4학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동물을 분류하는 거. 그럼 동물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 뭐가 있을까? 그건 내 마음이에요, 선생님들. 날개의 유무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을까요? 등뼈의 유무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교육과정에서는 등뼈의 유무를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척추하고 뭐하고 무척추동물을 지도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 단계는 뭔지는 몰라도 봐봐 선생님들. 가재, 붕어, 악어, 토끼, 지렁이 등 여러 동물의 속구조와 뼈대 모양을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고 관찰하게 한다. 그리고 분류를 토의하더라. 그래서 여기 봐봐 선생님들. 겉껍질이 딱딱한
동물은 뭘 가지고 있다? 등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교정하고자 한다. 인지구조 원리에 근거하여 목적을 써라. 자, 쓴 봐봐. 겉껍질이 딱딱한 거 뭘 가지고 있더라? 등뼈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뭘까요? 5개념입니다. 가재는 겉껍질이 딱딱할까 딱딱하지 않을까? 딱딱하죠. 뭐가 없어요. 등뼈가 없어. 그러면 교사가 이걸 제시한 목적이 뭘까요?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애들이 이미 애들의 머릿속에는 겉껍질이 딱딱한 거 뭐가 있다? 등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사가 할 일은 뭘까요?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해야 돼. 과거에 교사 중심 수업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로 와. 봐봐 직접. 있어 없어? 만져봐.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은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켜야 돼. 그럼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연구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한참 전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인지적 갈등이라는 용어를 써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여줘서 이상하다는 걸 뭐 해야 돼? 느끼게 해줘야 돼. 이걸 연구한 사람이 삐아지야, 삐아지. 이게 삐아지 인지 발달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봐봐, 여기. 인지구조의 원리에 따라서 기억 같은 상황. 자, 이걸 제시한 의도가 뭡니까? 그럼 이걸 제시한 의도는 애들에게 인지적인 뭘 유도해야 돼? 갈등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들. 니은과 디귿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쓰라 그랬죠. 니은, 디귿. 자, 이건 아직 수업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자가 요구한 답을 쓰라는 거예요. 순환학습 모형에서 이제 2번이 뭐냐면요. 이제 등뼈가 있고 없는 걸 나눴으면 이제 이걸 척추하고 뭐라고 할까? 무척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과학적 용어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다 답을 쓸 때, 자, 2번에서 예를 들면 봐. 학생들은 스스로 척추와 무척추 동물의 개념을 발견한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오답입니다. 여기서는 왜 이 오답일까요? 우리 보통 학생들이 발견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문장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이 수업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스스로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즉 과학적 개념은 애들의 발달 수준에 비춰봤을 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2번 단계에서는 과학적 개념을 누가 소개해야 될까? 그렇지. 주어가 교사가 돼야 돼.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뭐 한다? 설명한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될 과학적 개념은 뭘까요? 척추와 무엇? 무척추라는 거야. 그럼 답을 쓸 때, 자, 척추나 또는 무엇? 무척추라는 개념과 마지막 서술어는 뭐하고 일치가 돼야 돼? 주어인, 교사하고 일치가 돼야 돼. 근데 답을 쓸 때 우리는 그냥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학생들이 뭐 한다? 발견한다. 라고 답을 써버립니다. 그럼 대표적인 뭐가 될까? 이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봐야 된다, 선생님. 그 말이.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한다, 지도한다라고 있어 없어? 있죠. 누구 관점이에요? 교사의 관점이다. 선생님 그 말이 이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그럼 채점 원칙 선생님. 임용고사는 절대평가 플러스 뭐가 될까요? 상대평가에 무슨 말이냐면 과목별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표에서 뭐 할까? 절대평가 하겠죠. 그러나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합격입니까? 그날의 TO에 따라 달라집니까? TO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플러스 뭐가 될까요? 상대평가였어요, 선생님. 이게. 그다음에 선생님들 문항별 채점 원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1번 문항이 있으면 채점자 3명이 2주간 뭐만 채점할까요? 1번만 주구장창 채점합니다. 시험지를 스캔 받아가 띄워가지고 이게. 자, 근데 각 문항마다 뭐가 있더라? 채점 요소 키워드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채점 기준을 세 단어로 뭐라고 그럴까? 채점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채점 기준. 그렇지. 루브릭. 그래서 선생님들 올해 교직논술 문제에 뭐 나왔어요? 루브릭의 장점 물어봤잖아요, 선생님들. 우리도 봐봐. 채점 기준을 미리 알고 공부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고 내가 이걸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파악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채점 기준을 보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키워드.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라고 했는가, 조건을 제시되어 있는가, 적용했는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가, 얼마나 이게 충족되어진가에 따라 점수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쁘냐, 예쁘냐, 글이 기냐, 이건 부차적이야. 필요한 말이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뭘 인정해 준다? 부분 점수. 부분 점수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반해라?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 기반한 겁니다, 선생님들. 즉,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강론에 근거한 표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을 쓰는 건 뭘까? 오답이 오답.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무엇? 언어를 중심으로 선생님들 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점 요소, 핵심 요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핵심 요소나 채점 요소를 찾을 때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교육 과정 하면 국어, 수학, 사회 여러 가지 교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과에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그럼 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정해놓고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요?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내용 요소예요. 뭐가 된다? 내용 요소. 그러면 교육과정은 어디에 내용 요소를 명시해 놨을까요? 교육과정에서는. 자, 각 교과의 목차를 보면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용체계표를 보면 내용 요소가 선생님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요소를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 선생님들. 그럼 애들이 가르칠 때 그냥 내용 요소, 자, 오늘은 자신의 감각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들 다 오늘 공부할 뭐가 적혀 있죠? 학습 목표가 적혀 있죠. 그럼 그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학습 목표의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성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취 기준.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내용 요소를 조합한 게 성취 기준이야. 예를 들어볼까?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봐봐. 생활 속 미술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미술의 특징과 역할이란 말 있습니까? 그리고 미술에 또 뭐가 있죠? 역할 있지. 요 세 가지가 뭐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미술 기출문제 뭐죠? 요 성취 기준 있습니까? 요 성취 기준 주고 요것과 관련된 무엇? 같이 태도 요소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술의 역할에 대한 무엇? 관심. 자, 여기도 역할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미술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답을 쓸 때 선생님들 좀 애매모호한 게 뭐야? 보기를 자세히 보면 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답이 들어있어요, 이게. 즉, 왜 여기는 답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더라?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합했다? 내용 요소를 결합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출제자가 성취 기준을 빈칸 들어오고 써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공통된 용어를 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 어떤 고민을 떠올리냐면, 그러면 성취 기준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 성취 기준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능력 되시면 외우십시오.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 못 외워요, 선생님, 이게. 차라리 성취 기준을 달달달 암기할 바에는 위에 있는 뭘 봐줘야 될까? 그렇지. 내체표를 봐줘야 됐습니다. 내체표를. 이게. 내체표도 그러면 지식의 과정에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특히나 강조된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잡아가야 돼. 예, 우리가. 그래서 각 교과를 공부할 때 선생님들 중요한 건 내용체계표의 내용 요소가 뭐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핵심 요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교재가 뭘까요? 방금 출제 기준이 다 뭐였어? 교육 과정이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생님들 교육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교육 과정.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이 교육 과정은 어디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을까요? 교육 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육부에 제시해 이 교육 과정은 선생님들 일단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가보면 이제 클릭하면 이 클릭해 보면 이게 교육과정 원문 및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설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교육과정 원문 해설, 그래서 2022, 2015, 뭐 2009, 2007이라고 있을까 없을까? 교육과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어야지. 당연히 선생님들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선생님, 교육과정은 왜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쵸? 세상이. 이 교실에서도 과거의 교실과 바뀐 게 있고 바뀌지 않는 게 있죠, 선생님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에 선생님? AI, 디지털이야. 모든 게 여기에 뭐 할까? 맞춰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임용고사 문제 스타일도 다 뭘까요? 디지털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교육에서 뭘 강조될 것인가? 선생님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구랑 대화합니까? 대화 누구랑 해요? 옛날에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랑 대화를 많이 했죠. 혼잣말로. 지금은 누구랑 대화합니까? 대화 안 해요? 챗GPT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하면 걔가 대답해요, 안 해요? 정말 잘해주죠. 요즘 세상 너무 좋아졌던데. 저도 워드 치기 싫으면 PDF 요거 잘라가지고 챗GPT 주면서 야 이거 표 좀 만들어줘. 얘가 뭐 할까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줘요. 세상이 바뀐 거야 이게. 그러면서 내가 뭐라니? 야 글씨 크기 바꿔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똑바로 못해? 가끔 걔들도 화를 내야지만 뭐 할까? 잘 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 AI 시대에 대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얘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럼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입니다. 그럼 봐봐 선생님들, 요즘 초등 임용고사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질문하기야. 질문하는 능력이 없으면 AI 선생님들 시대에 대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용고사는 선생님들 교과를 바꿔가면서 뭐 할까? 질문하는 능력을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즉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이 바뀌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 좋다고 보기도 그렇고 좀 하나 괜찮은 게 하나 있어. 왜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는 필요 없고 2022 개정교육과정만 보면 돼. 선생님들은. 근데 교육과정 뭐라고 그랬죠? 원문이라 그랬죠. 교육과정은 문서야 문서. 원문, 문서야. 이게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뭐야 이거. 재미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해설을 해줘야 돼. 아, 이게 역량이 뭐고 교육과정 설계란 게 뭐고 목표는 뭐가 중요하고. 근데 아쉽게도 해설서가 없습니다 이제. 왜 해설서가 없냐면 이때는 막 1, 2, 3, 7차까지는요 교육과정이 한번 만들어지면 한 6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수시 개정이에요. 해설서를 만들려고 하던 교육과정이 또 뭐할까? 바뀌어버립니다. 해설서가 없어요. 그러면 해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해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지도서 총론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서 부분 앞부분이 총론이거든요. 아니면 교육과정 연수자료입니다. 연수자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생기면 학교 선생님들이 뭘 받아요? 연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면 그들을 연수하려면 또 누가 필요할까요? 연수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연수 요원들이 연수를 받을 때 자료를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연수 요원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육과정을 뭐 하는 사람들? 개정에 참여했던 교육과정 평가원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대 교수님들이 많이 연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쭉 가기 때문에 연수자료라든가 지도서 총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교육과정 해설의 선생님들 만들어 가지고 제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재에는 선생님들 교육과정 원문과 그다음에 해설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지도서 총론 연수자료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론, 과학, 수학도 쭉 과목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총론이라는 것은 뭔 말일까요? 방금 제가 지도서 총론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여기서 이 총론은 지도서 총론이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으로서 2020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다 전반적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도서 총론은 뭘까요? 그 교과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교육과정이 쫙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과목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뭘 만들어낼까요? 교과서나 지도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공부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차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목별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과를 펼쳤을 때 과학과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일단 이제 지도서의 예는 일단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방금 제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낸다? 지도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봐봤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검정 지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왜 교육과정의 성취중간 내용조사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많은 출판사에서 뭐 할까요? 지도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 미술과 하나만 봐도 지도서가 몇 종입니까? 무지 많습니다. 그 볼 수도 없어요.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다?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럼 지도서를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있으면 여기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3, 4, 5, 6.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지도서를 우리가 클릭하겠죠. 지도서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안 줄어들어.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표지가 나오고, 이렇게 차례가 나오거든. 차례가 있으면 이렇게 총론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총론은 미술과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들을 말해요. 그럼 봐봐, 선생님들. 총론의 출발점도 다 뭐가 돼야 될까요? 2022 부와 미술과 교육과정의 출발점이어야 돼. 이에 대한 설명이 쭉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지도의 이제 실제. 그럼 봐봐, 이제 3학년 또 이렇게 4학년 해가지고 각 단원의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요게 출판사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선생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이제 지도서를 방금 3학년 1단원이 뭐였죠?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했잖아.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단원 개간이 있고, 여기 봐봐. 성취 기준 및 범주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단원은 미술과 교육과정에 뭐에 근거해 있는가를 보여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먼저 써져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적 체험이라고 되어 있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모든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만날까라고 선생님들 이렇게 11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 나와 있잖아. 이게 이제 얘들이 보는 뭘까요? 교과서야. 그럼 우리는 이 교과서를 보면 봐보세요. 이 딸랑 이 교과서. 이거 딱 교과서만 주고 자 수업합시다 하면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선생님들. 근데 봐봐. 생활 속에서 뭘 찾기? 미술을 찾는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봐봐. 선생님, 이게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생활 속 미술을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미술의 역할 또는 미술의 특징, 미술 역할에 대한 무엇?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그럼 그게 여기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징, 역할에 대한 무엇? 관심. 이라고 쓰면 교육과정이 있잖아. 그럼 선생님들, 이 그림을 보면 미술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쾌적한 환경을 제시해 준다. 동의하십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술은 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런데 그런 미술의 역할을 보는 거야. 또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정서를 순화시켜주기도 하기도 이 미술 역할이야. 자, 근데 또 봐봐. 자, 옛날에는 선생님 벽화만 그렸지. 요즘은 벽에 있는 작품이 뭐예요? 움직여요. 뭘 쏘아주니까? 투사하니까. 빛을 투사하니까. 이런 미술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그래. 이게 또 봐봐. 이 곰이야, 곰. 어느 날 봤더니 곰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을까요? 망치지다. 움직이고 있어. 작품이 뭐예요? 움직이더라. 이런 미술의 특징을 뭐라고 할까? 키네틱 아트라고 그래. 그럼 임용고사 문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아, 여기에 관련된 교육과정 요소는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구나. 그럼 이런 미술의 특징을 뭐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같이 연관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 밑에 이제 이런 설명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지도서 뭐가 될까? 강론이야, 강론. 이게. 그러니까 지도서를 보면 항상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교과서. 그럼 교과서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 하더라? 수업. 그럼 이런 교과서와 수업의 기준이 되는 게 교육과정의 뭐다? 내용 요소하고 무엇? 성취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에 뭘 봐야 돼? 목차를 무조건 애워놔야 돼, 선생님. 목차를 알아야지, 이제. 그럼 뭐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제일 먼저 이제 일러두기란 말이 나오고 제일 먼저 선생님 뭐가 나오냐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에서 신설된 거예요. 선생님,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요, 삭제, 이동, 재구성, 신설이 있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설이야. 일단 선생님들 신설은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올해 임용고사 문제를 선생님 분석해 보면요, 과거에 기출대 신설이야. 굉장히 과거에 기출이 반복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기출이 안 된 문제의 특징은 뭘까요? 다 2022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뭐 되었다?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게 올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과학과에서 그 과학적 소양과 연관된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나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성격 및 뭐가 나온다? 목표야. 자, 그 다음에 성격, 목표. 근데 이 내용은 선생님들 반복이 되고 겹칠까 안 겹칠까? 대부분 반복하고 겹쳐요. 왜 그럴까?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는 그 교과목의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그 다음에 뭐 총론과 또는 교육과정 구성요소,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관계, 교육과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이 아래 내용과 대부분 겹쳐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2번 내용 체계이 무엇? 성취 기준이야. 그럼 내용 체계는 제일 먼저 선생님들 뭐가 나올까요? 영역이 나와요. 영역.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우리 국어과 있지, 국어과. 국어과의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국어과의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 뭐 문법, 문학, 그 다음에 매체. 이게 국어과의 뭐야? 영역이 있습니다. 교과하고 과목의 차이 알아요? 교과와 과목. 자, 국어는 교과야, 과목이야? 국어 교과입니다. 그럼 국어 교과 속에 언매, 언어와 매체,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교과 내에 뭐가 세분화될까요? 과목이 쭉 세분화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보통 우리가 듣기 말하기를 뭐라고 그럴까? 화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있고 핵심 아이디어. 그다음에 내용 요소 봐봐. 자, 배워야 될 내용 요소로 지식 이해, 그다음에 무엇?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걸 결합한 게 뭐가 된다? 성취 기준. 그럼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파트를 들어가 보면 성취 기준 해설, 그다음에 성취 기준 적용 시 무엇? 고려 사항. 그럼 여기서 이제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있습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수학습 및 평가에는 이제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 자, 얘네들이 다 여기에 선생님들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교과에 과목별 순서를 보니까, 내용 체계를 보니까, 내용 순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성격 및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내용 체계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영역.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범주. 범주가 뭘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야. 그리고 범주별로 뭐가 나오냐면 내용 요소. 그 내용 요소를 결합하면 뭐가 나온다? 성취 기준. 그럼 성취 기준에 뭐가 필요해? 해설. 그리고 적용할 때 무엇? 고려사항.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방향,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향, 평가 방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
내용책에 제일 먼저 뭐 나오더라? 영역. 미적 체험의 영역 명의야. 그 다음 핵심, 아이디어, 범주, 지식이의 과정인 가치 태도. 그 다음에 다른 내용 요소. 생활 속의 미술, 미술의 특징과 역할 발견, 미술 역할에 대한 관심. 자, 요거 선생님들, 요거 세 개를 결합하니까 뭐가 되더라? 성취 기준이 되더라. 쌤 그 말이야. 이게. 그럼 이제 해설이라는 게 있고, 해설. 그 다음에 적용시 무엇? 고려사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 같이 접목이 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기출을 보면 여기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2022 개정에 출제가 됐고 과거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이미지와 의미 있죠. 이것도 쓰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 교과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체육, 음악, 미술은 내체표를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얘들.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뭘 봤죠, 선생님들? 교과 교육과정의 목차를 봤죠. 그럼 교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낸다? 지도서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그럼 지도서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봐. 지도서는 처음에 선생님들 몇 과목으로 나눠지더라? 총론하고 뭐하고? 강론이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이 총론은 방금 전에 제가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더라? 해설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총론의 1번은 뭐야? 20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이 부분하고 왼쪽에 있는 부분하고 뭐 할까? 똑같겠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202 개정 교육과정에는 예를 들면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반응 중심 학습법, 귀납적 사고법, 직접 교수법을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근데 정작 뭐가 없을까? 직접 교수의 단계, 반응 중심의 단계, 귀납 사고법의 단계, 이 설명이 없어요. 명칭만 나와 있어. 그럼 그것은 어서 이걸 대신해 줄까? 이거 이제 총론에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총론에서. 그래서 총론에서 미술과 교수학습 모형, 평가 도구, 미술 교육의 동향, 학습자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는 걸 이것들이 뭐 해주더라? 보완해 주니까 해설서의 역할을 해준다 하면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가 나와? 강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강론. 이제 요 강론은 다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파트를 쓰면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우리 좀 전에 봤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요걸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전에 여기 부분도 봤었고 여기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선생님들 이러한 걸 만들어낼 때 기준이 이거야. 성취 기준 및 무엇? 범주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걸 통해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이 장면을 김교사의 수업 장면으로 주고 이 수업을 통해서 김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게 뭐냐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의 그림은 출판사마다 다 뭐 할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똑같아.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근거가 내체표하고 성취 기준이라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선생님들 하나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방금 전까지는 제가 선생님들 뭐 했냐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 그 다음 지도서 총론, 강론이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렸죠, 선생님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임용고사야. 임용고사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뭐냐면 임용고사 문제를 공부할 때 기출문제가 선생님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가. 임용고사 선생님들 기출문제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죠. 그럼 초 1, 2, 3, 4, 5, 6이지. 선생님 5, 6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은 어디하고 연계성이 있을까요? 중학교 연계성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초등학교 1, 2학년은 어디가 연계성이 있을까? 유치원 교육과 연계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1, 2, 3, 4, 5, 6은 어디하고 연계성이 많을까? 특수입니다. 보통 선생님들 초등학교 1, 2, 3, 4 있잖아요. 1, 2학년 내용들이 그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재구성돼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의 내용이 중학교 특수 있죠. 중특의 중등 특수교육과정 문제랑 겹칩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문제는 선생님들 굉장히 기출이 많아요. 넘칩니다. 넘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따졌을 때 이게 선생님들
초등 임용고사 문제와 중등 임용고사 있습니까? 어차피 내체표를 보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뭘까? 중학교 그 다음에 무엇? 고등학교거든? 그래서 중등 임용고사 문제가 초등 임용하고 또 굉장히 많이 겹쳐요, 선생님들에게. 그럼 제가 다루는 기출문제가 거기까지입니다. 초등 기출을 중심으로 초특, 중특, 중등 기출, 그 다음에 유아 임용고사 기출. 굉장히 선생님 많아요. 자, 그게 겹친다는 선생님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이게 초등 문제야. 이게 선생님 초등 임용고사 2주 뒤에 뭘 볼까요? 중등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요 100% 겹칩니다. 초등 임용고사 보면 선생님 자조곡 2 있잖아. 이거 우리 강론 안 했지만 몇 분에 몇 박자입니까? 한 마디에 선생님들 8분음표가 몇 개 들어가요? 이게 4분음표니까 8분음표 이렇게 이제 두 개잖아. 이게 뭐야? 8분 쉼표. 이제 이건 본 수업 시간에 할 거지만 미리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걸 8분음표라고 그래. 이렇게 한마디에 8분음표가 몇 개 들어있어? 6개. 그럼 8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6박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8분의 6박자를 선생님들 지휘할 때 빠르게 지휘하고 싶으면 뭐 할까? 2박자로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8분의 6박자는 점 4분음표, 점 4분음표 두 개로 나눠지면 2박자로 그냥 지휘가 끝나버려. 즉 이건 선생님 뭐냐면 8분의 6박자를 빠르게 지휘하면 몇 박자로 할 수 있다. 2박자 지휘로 할 수 있거든. 요게 올해 초등 문제입니다. 이게. 빠르게에 따라 선생님들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옆에 보실래요, 선생님들? 그냥 자, 기준이 되는 박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이게 2주 뒤에 중등 임용고사 문제야. 여기 봐봐. 8분의 6박자, 2박자, 8분음표를 기준박으로 하지 않는 점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하여 2박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점 4분음표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점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하면 몇 박자 지휘가 가능해? 2박자 지휘가 가능하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래서 중등 임용고사 기출문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중등은 다 볼 필요는 없고 초등하고 뭐하고 겹치는 걸 제가 다 골라요. 골라가지고 교재 수록에 서 같이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이게 선생님 중등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또 볼래요, 선생님들? 무지 많아요. 이게 선생님들 중등 기출문제거든? 봐봐.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된 말이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들 탁월하단 말 들어봐. 탁월하단 말. 자, 너의 선택은 정말 뭐하다? 탁월하다. 탁월하단 말은 무슨 말일까?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너의 행동은 정말 탁월하다. 모든 이치를 뭐하고 있다? 꿰뚫고 있다, 그 말이야. 이 탁월함, 이 탁월성. 요게 올해 초등에 뭐가 될까, 선생님들? 답이야. 탁월성.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겹쳐요, 중등하고. 이게. 또 볼래요? 올해 선생님들 초등 국어에서 뭐 나왔습니까? 쓰기. 요즘 선생님 국어의 쓰기에서는 선생님들 뭘 잘 물어보냐면 선생님들 일단은 예상 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글을 쓸 때요. 하나 말해줄게요. 글을 쓸 때 독자를 선생님 파악합니까? 독자? 최근에 누구한테 글을 써본 적 있습니까? 그냥 개인 친구한테 글을 쓴 적 있죠. 근데 개인 친구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반 전체를 대상으로 글을 써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독자가 달라요. 전자는 누굴까? 그냥 친구야. 후자는 누굴까요? 사회적 대상이에요. 우리 반 전체.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 우리 반 전체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겠지. 그러려면 우리 반 전체의 애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를 봐야 될까? 파악해야 돼요. 즉 내가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 사회 문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 반 전체 애들이 관심을 최근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관심을 가진 대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3년 전에 기출문제, 우리 3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 과일 있죠? 탕후루. 그쵸? 그게 임용고사 문제 나왔잖아. 여러분 한 번씩 그 무슨 다디단 과자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탕후루를 그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의 분위기는 다 뭐였습니까? 탕후루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의미를 형성할 때는 뭐에 따라 달라지더라? 사회 문화적 배경 이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글을 쓰면 독자와 이 필자는 서로 뭐가 가능해? 소통이 가능한 거야. 그럼 그러한 소통이 가능하려면
그랬을 때 관습이나 규범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상황에 따라 뭐 할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쓰기로는 바뀌지 않는다. 어떤 쓰기 바뀐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요번 초등 문제를 뭘 물었냐면 초등 문제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들. 다마의 간섭적 규약, 약속은 어떤 측면에서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이다. 아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독자. 독자가 수동적이다. 독자가 뭐하다. 능동적이다. 아니다. 또 독자는 이 어떤 언어를 해석하는 집단이다. 관점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중등 문제는 선생님들 이번 문제가 뭘 들었냐면 독자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텍스트의 형식을 중시하는 장문이론, 개인의 의미 거장, 해석자, 사회적 얘기. 이게 뭐야 이제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대화 참여자, 대화주의 장문이론이야. 그럼 중등은 선생님들 형식주의 장문이론, 인지주의 장문이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 장문이론, 대화주의 장문이론에서 독자의 개념을 물었어요. 근데 초등이론은 선생님들 뭘 물었냐면 다마의 관습적 규약을 결과 중심은 형식주의야. 형식주의 장문이론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마 공동체의 반응 경험, 사회 구성주의거든요. 또는 장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선생님들 똑같은 맥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봐봐. 앞으로 초등 문제는 다마의 관습은 나왔지. 뭐가 중요할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거야 이제. 독자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들 중등과 초등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많이 띄기 때문에 이걸 봐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등 교과의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국어도 보면 국어 교육론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국어 주로 교육론 문제를 이렇게 인용해서 선생님들 보는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 다 또 볼래요 선생님들? 우리 2025학년도 있죠. 2025학년도에 5학년대 국어의 선생님들 뭐가 나왔냐면 공신력이 나왔습니다. 공신력. 이거 수능에서 잘 물어보자 선생님들. 근데 공신력이라는 용어가 2022 개정에는 들어있는데 2015 개정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용어가 중요하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답이 공신력을 갖춘 자료를 활용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신력을 한번 나와버렸죠. 나온 건 또 나오고 자세합니다. 올해 중등 문제입니다. 올해. 공신력의 무엇? 구성 요인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선생님 봐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가야 안 가요? 신뢰가 하죠. 그럼 선생님들 신뢰를 갖도록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신뢰감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 저는 올해 이 수업 있죠. 지금 오늘 이 수업이 저한테는 뜻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용고사 수업 올해 딱 지금 하는 수업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와이프한테도 이제 30년 됐다고. 이게. 자, 이 말이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줘. 이게 하나의 방법이야. 이렇게 공신력을 형성하려면 자신의 경력이라든가 이걸 진솔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야. 저는 어느 때 어느 지방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뭐 일산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산? 있다고 하십시오. 알겠죠? 이것도 그러면 서로 뭘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야. 그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뭘 해주는 거야? 공신력이야, 선생님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이제 내년 3월 달이면 학교에 다 들어가시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공신력이 될 거 아니죠.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게 임용고사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독자와 청자가 뭐가 될까요? 화자하고 필자하고 서로 상호 교섭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임용고사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중등도 많이 선생님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중등 문제를 선생님들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 선생님들 공부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들. 지금이 선생님들 공부할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틀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육과정 이론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데 초등 기출문제를 수업할 겁니다. 근데 기출에서는 이게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네 문제로 그 소문항이 있거든요. 그 소문항에서 강론 문제가 있고 교육과정 문제가 있고 교육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강론이 아니라 뭘까요? 교육과정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론 문제.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교육과정 문제를 먼저 풀고
또 나중에 강론을 할 때 그걸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바로 뭐 하냐면 중등 기출을 풀 겁니다. 또 바로 그러니까 초등 그 사회과 초등 문제를 풀었으면 중등 기출을 다 푸는 게 아니라 초등에 맞춰서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풀어볼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출 문제 푸는 겁니다. 기출은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지문을 공부하는 게 아주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 또 요게 올해 사회과 문제입니다. 올해 사회과. 이 사회과에 이게 뱅크스의 선생님 수업 모형 나왔거든요. 뱅크스. 요거 그대로 중등에 가치 탐구 뱅크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등에 그대로 선생님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가치 탐구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기출문제 분석 잘못하면 답 엉뚱하게 써버립니다. 자, 문제 보실래요, 선생님들? 자, 도입 전개 정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뱅크스라는 사람의 수업 모형이에요. 수업 모형.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들. 선택. 자, 뭔 말이냐면 간단하게 좀 봅시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 애들이 좋아하는 게 그 옛날에 보면 선생님들 그 물 이렇게 마실 때 그 뭐야 빨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애들이 입으로. 그게 히트를 쳤어. 히트 쳤는데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애들이 이걸 빨면 건강에 뭐 할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이 연구자는 그걸 알아. 근데 사장은 뭐라고 할까? 야, 조용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자, 사장은 뭘 추구해야 돼? 이윤이야, 이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통을, 용기를 다 뭐로 바꿔봐야 될까? 친환경 용기로 바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뭘까요? 돈이 안 남아. 우리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남아. 그럼 이제 무엇과 뭐의 갈등이야? 친환경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윤이냐, 가치가 뭐 할까? 갈등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뱅크스라는 사람의 가치 수업 모형을 활용하거든. 이게 정의적 측면이에요. 정의적 측면. 자, 그랬을 때 먼저 선생님들 중등 문제를 볼래요? 문제 제기, 가치 관련 행동, 진술, 행동에 관련된 확인, 진술, 가로, 가치 원천, 대안가치 진술, 결과 예측, 선택, 행동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등 문제. 그럼 중등에서는 뭘 이제 배워놨냐면 결국은 이 수업에서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윤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중요한가, 친환경이 중요한가, 대립된 가치가 뭔가가 중요해. 대립된 가치. 근데 선생님 뭘 선택할래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무조건 이윤이야? 뭘 선택할까요? 이윤. 이유를 말하십시오. 왜요? 돈이 중요하고 우리 애도 아닌데 뭐 돈이 중요하지. 우리 선생님은? 환경. 왜요? 지구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구? 자, 봐봐.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선택했으면 반드시 선택 전에 뭐 해야 돼? 내가 선택한 가치에 대해서 정당화해야 돼. 그리고 선택을 했지 이제. 그럼 이제 행동해야 되겠죠. 이윤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지구를 생각하든지.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선생님들. 중등 문제에서 봐봐. 선택 다음에 바로 뭐야? 행동이죠. 그치? 결과 예측이지. 근데 초등 문제 봐봐. 여기 봐봐. 결과 예측, 선택,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죠. 그리고 비워놨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중등 문제를 달달달 애워서 썼으면 그냥 비입에 쓸 말이 없지. 비입에다 그냥 행동이라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면 선택 다음에 행동이었으니까. 근데 정리에 뭐가 있어? 행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초등 출제자는 도입에 뭘 줬을까? 가치 문제 인식이라는 걸 도입으로 뺐어.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로 뺐단 말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쓴 비워놨잖아요. 그러면 출제자에 따라 단계가 다르네? 느낄 수 있겠지? 즉 정리하면 가치 분석 모형은 여러 가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9단계짜리도 있고 뭐 4단계도 있고 요약도 가능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보면 선택 다음에 뭐가 있어? 선택 다음에 무엇? 행위. 그럼 이건 선생님들 대부분 짬밥으로 푸는 거예요. 굉장히 암기가 아니라 선택했지. 항상 우리가 선택했으면 선택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근거를 제시해야 돼. 다른 말로 뭐 해야 돼? 정당화야. 이건 근거, 정당화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교대 교수님들이 중등임용 출제하잖아요. 출제하십니다. 교대 교수님들이 이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조금 일렬이 힘들 수도 좀 중등까지 합시다. 중등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 심화해야 돼요. 보면 선생님 굉장히 겹치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중등 문제 같이 선생님들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제가 선생님들 이제 우리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이론 보격에서 이론을 공부하거든요. 이론. 그럼 교재가 선생님들 이제 이론이 뽀개기가 있으면 이론 뽀개기 보면 제일 먼저 목차가 있을 겁니다. 목차가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먼저 목차가 개정교육과정이 있고 이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올까 이제 지도서, 총론 및 교과교육론 내용에서 이제 서포트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루어져요, 선생님들. 교재가. 그리고 기출분석표가 있고 그리고 쭉 넘겼을 때 제일 먼저는 선생님들 뭘 봐야 되냐면 교육과정 원문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5페이지에 목차가 있고 6페이지부터는 개정교육과정의 원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잘. 이게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보라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원문이 쭉 있으면 그래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뭘 봐야 돼? 원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도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원문 공부가 끝나면 제가 그 연수자료하고 또는 지도도 총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뭘 만든다? 해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책의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중복된 내용 뭐 삭제된 내용 쭉 나름대로 쓰면 해설을 쭉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설계의 개요가 있고 뭐 성격 그럼 해설이 쭉 달아 있는데 또 이제 예를 들면 42페이지 있어요. 그럼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혼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이거야.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됐죠? 교육과정 설계요, 개요, 그 다음에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회잖아. 똑같은 내용이 조금씩만 표현이 달라.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는 설계의 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목표 있습니까? 여기 평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혼동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걸 한 페이지 묶어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교재가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론을 공부하면 바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출을 공부합니다. 기출. 아, 그럼 기출법이 이거 이론 교재가 없고 이제 칠판 보면 돼. 기출법이 교재에 있는가요? 기출. 사회 기출법이라고 기출은 선생님들 2001년도 기출문부터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01부터 2008이 기입형 서술형이고 2009부터 12가 객관 논술형이고 2013부터 26이 기입형 서술형이야. 즉 봐봐 선생님들. 요 1번하고 3번이 형식이 뭐예요? 똑같죠? 하나 차이가 있다면 보기의 지문이 길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요걸 이제 다 선생님들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7번에 나왔다. 문제가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나름대로 제가 선생님 분석해가지고 쭉 해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1번, 2번, 3번 문제에서 무엇과 관련된 문제만 풀면 될까요? 교육과정과 지도서, 총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돼. 그럼 되게 이제 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은 선생님 어디 나와 있을까? 교육과정에는 뭐라고만 나와 있을까?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기업의 역할은 선생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해보십시오.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소득을 분배합니다. 또 일자리 제공 또 그렇지 생산 재화 서비스를 뭐 할까? 생산하죠. 또 끝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을 쓸 때 암기야 출제자가 요구한 얘기야. 출제자가 요구한 예야. 즉 무슨 말인지 봐봐. 기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초경량 텐트 인기다. 이걸 지금 매출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뭘 만들어냈어? 재화를 지금 생산했죠. 이건 또 뭐야, 선생님들? 근로자, 취업자 증가했어. 뭘 제공하고 있어? 일자리 제공.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요걸 보고 쓰는 거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들 도회력이야. 그림 도자, 풀기 대자, 도표나 그래프를 뭐 한다? 읽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수집, 처리, 뭐 할 수 있다. 분석, 활용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론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여기 편 문제에서는 이제 뭐 대립되는 가치가 뭐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요건 이제 무슨 문제냐면 교육과정 문제니까 교육과정 문제를 쌤 볼 거야.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선생님들 공부를 할 겁니다. 쭉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등 기출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중등 기출에서 다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1, 2월의 공부에 적합한 거 있죠. 적합한 것들을 선생님 같이 공부합니다. 이미 중등 문제도 봐봤어요. 경제에서 자원 분배의 효율성. 우리 경제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자원을 분배할 때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우리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선생님들 뭣도 고려해야 돼? 형평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제 효과를 분배할 때 형평성 때문에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선생님들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뭐 할까? 보상을 해야 안 해요? 보상을 해주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임용이 봐봐.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무엇? 형평성이지. 그럼 형평성을 답으로 쓰는 거였죠. 올해 초등 임용에서 똑같지. 올해 초등에서 기업의 가로 사회적 책임. 그러면 중등이든 초등이든 성취 기준에서 핵심 요소를 뭐하구나. 빈칸 뚫어놓고 무엇? 쓰라가구나. 이런 문제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출제자입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채점자야. 왜? 채점이 굉장히 쉬워요. 이게. 그래서 성취 기준을 통으로 쓰는 문제는 거의 잘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잘 안 물어봐요.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중등. 그래서 정말 쌤 중요한 게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 있죠. 근데 교과에 따라서 이제 뭐 교수 학습 모형이 중요할 때도 있고 선생님. 자, 그다음에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초과정을 선생님 공부하다 보면 이제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같은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 교과 내에서 헷갈린 게 있고 선생님들 교과 안에 뭐 할까? 헷갈려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과가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들? 교육과정 설계와 계획가 있을까 없을까? 있거든요. 이게 헷갈려 이제. 그래서 제가 테마별 보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묶어놨어. 설계의 교육하면 교과별 무엇? 설계의 교육 있죠. 이거 혼동되니까 이걸 잡아가야 됐어요. 이거 잡아가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묶어놨어요. 이게. 이건 이제 교과를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쭉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이 교재가 족보라고 선생님들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교재인데 원래 이게 7, 8월 달부터 공부를 교재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요거를 이제 제가 1, 2월이 공부할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하고 계획 중입니다. 한 4주 정도 이건 줌으로 이틀씩 공부가 제일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선생님들? 주로 집에 가서 제일 안 될 때 공부. 하루 종일? 주로 저녁 때 좀 시간이 낭비하기 쉽지 않습니까? 식사하시고.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 한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나 11시. 한 3시간씩 주 이틀씩 해가지고 한 4주 정도. 국수 사과만큼은 명확히 해놔야 돼. 이 교재는 이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선생님들 기출이 초등이 있었고 중등이 있었죠. 그다음에 유아도 있고 뭐 또 있다고 그랬습니까? 중등이명도 있었잖아요. 요걸 이제 제 나름대로 다 테마별로 선생님 정리를 합니다.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경제 활동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필요하는데 왜 선택이 되냐면 자원이 뭐 하니까? 유한하니까. 다른 말로 자원에 뭐라 그러지? 희소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뭐 한다? 만들어낸다. 이걸 뭐라고 할까? 생산. 교육과정은 생산이라고만 나와 있지 생산의 정의가 없어요. 그럼 1, 2월 달에 그 교육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어차피 3, 6월에 강론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것들을 한번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들. 시험은 경제활동, 희소성, 생산, 소수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은 개념을 잘 물어봐요. 그럼 여기 이제 무슨 학습 있습니까? 개념 학습 있겠죠. 그럼 제 나름대로 이거 챕터를 잡아가지고 개념 학습하면 이것들을 정리하고 초, 중, 유치원 개념 학습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한 주제에 한 족보 하나에 기출이 무지 많습니다. 기출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봐봐. 고차적 사고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5년 초등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2007년에 나왔어. 또 200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암기되자 그 말이었어요. 이게 2016에 나왔어. 또 중등 2005, 2003, 또 중등, 또 초등 기출 이렇게 묶어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나중에 선생님들 단톡에다 제가 올릴게요. 이거 어떻게 계획해서 하는 건지. 이건 본 수업과 상관없이 그냥 별도로 하는 겁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건 지금 교재가 작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 2월이 쭉 이제 10주 과정이 끝나면 이제 강론은 선생님들 딱 하나 지도서가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나온 게. 그게 뭘까요? 국어입니다. 국어만 제외하고는 다 지도서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국어하고 도덕은 기다려야 돼. 이건 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강론 교재는 선생님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6월에 강론을 쭉 공부하다가 7, 8월에 이 족보 교재 있잖아요. 족보 교재를 다시 선생님들 공부합니다. 족보.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도 기출을 변형한 모의고사도 있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보니까 교대 모고 있죠. 나중에는 선생님 제가 뭐 하냐면 교대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공부합니다. 7, 8, 9, 10 봤을 때 기출 변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대 모의고사 말고 이제 제가 별도로 또 그 기출 변형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 4회 정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 하냐면 교대 모의고사 분석을 합니다. 교대 모의고사 분석이 뭐냐면 매년 선생님들 교대에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걸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출처가 어딘가를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제의 출처를 가지고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그건 이제 맨 나중에 어차피 교대도 9, 10월 달에 많이 보잖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출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 또 새롭게 신설됐거나 그 모의고사 중에서 교수님들이 출제할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은 그 출처를 바탕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해서 이제 1년 강의가 쭉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론, 강론, 문제풀이 큰 3개의 카테고리로 쭉 제시가 되는데, 문제풀이는 기출 변형, 그 다음에 모의고사 사회, 그 다음에 교대 모고 정리,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제가 혼자 과목을 했을 때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과목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아우를 수 있다는 것. 즉 뭐냐면 제가 그 교재 이름을 공용 뽀개기라고 지어놨거든요. 공통 용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공부하다가 귀납적 사고 있죠. 이 용어 하면 귀납 사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납적 사고가 초과정에 어떤 교과에서 나옵니까? 귀납적 사고가 사실은 모든 교과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특히 귀납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떤 성질 있지. 성질을 발견할 때가 귀납이 중요해. 왜 그럴까? 어떤 사례를 조사해서 그 성질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과에 뭐가 있을까요? 수학과에 삼각형의 세 내각은 몇 도다? 180이죠. 이거 어떻게 지도할래요? 야, 여보, 받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얘들아, 요거 한번 재볼까? 몇 도인가? 또
이거 한번 재볼까? 또 이거 한번 재볼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80이요. 아,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하면 몇 도겠구나? 180이겠구나. 이런 사고를 귀납적 사고라 그래. 그럼 이런 게 수학만 필요합니까? 과학도 어떤 과학적 규칙이 있어 없어? 이론 법칙을 뭐 할까? 발견해야겠지. 그것도 뭐야? 귀납이죠. 도덕은 귀납이 필요 없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뭐 할까? 판단하겠지. 그건 뭐야? 귀납이야. 근데 보편타당한 원리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연역이야. 선생님들 영어에서 문법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사례를 주고 공통된 성질을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해라. 그럼 뭐야? 귀납이죠. 이렇게 선생님들 동일한 소재에 교과만 달리할 뿐이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나름대로 씁니다. 그 정리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우리가 지금 금토죠. 금토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부터. 그리고 5시, 6시 있죠. 거기까지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줌으로 스터디 같이 이제 우리가 적극 보기를 하는 건 나중에 따로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사회 수업 하겠습니다.